자, 우리 박혜인 씨가 또 이니어 마이크를 챙겨주셨고요. 착용을 해주시고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셨고요. 자, 먼저 많은 기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님. 반갑습니다. 제가 시차 적응에 완전 실패해가지고 잠을 좀 못 잔 상태로 나와서 오늘 좀 횡설수설하거나 헛소리를 좀 하거나 그리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날 진심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현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에 Take your time. 우리 박혜인 씨부터. 네. 우리 또 박혜인 씨가 너무나 서윗하게 네 이니어 착용을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Is it not working?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두 분 영화 속에서도 완벽한 케미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제작 보고에서도 멋진 케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단 탕현 씨, say hello to Korean press. 예. 안녕하세요, 다오입니다. Yeah, so happy to be here and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인 씨. 예, 안녕하세요. 정말 개봉을 위해서라면 개봉을 해야 된다라면 그래야 박경림 씨를 만나야 되는 거죠.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그 팬데믹 전에 촬영만 팬데믹 이후로 계속 촬영만 하다가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정말 기쁜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이 제작 보고에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감독님. 올드보이, 박쥐, 아가씨에 이어서 네 번째 칸 초청이었고 또 해외 결심으로 경쟁 부분에서는 세 번째 트로피를 거머쥐게 됐는데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거머쥐지는 않았고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트로피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 전에는 그냥 상장밖에 없었고요. 그 영화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피가 처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황금 종려만 아마 줬던 것 같은데 트로피가 생겨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도 좋고 그리고 세 번째 수상이라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개봉해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특히 이 영화는 제 다른 전에 만든 영화들보다 좀 더 한국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점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 그 탕웨이 씨의 한국어 대사가 좀 특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점은 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만큼 저에게는 외국 영화제에서의 수상보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한국 개봉에서의 결과가 제일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한국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가 제일 궁금하고 긴장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께도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탕현 씨는 오랜만에 정말 칸 국제영화제 방문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또. 용 Chinese or
可以的，可以用中文。好，就觉得在戛纳的时候，觉得好久没有见到那么多的人聚在一起了，然后大家为了电影真的蛮开心的。 먼저 칸네에서 이번에 첫 느낌은 너무 오랜만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오랜만에 본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特别的热闹，阳光很好，但是最重要的是，终于能够在和导演和朴海日先生，然后和海俊可以在戛纳又再见面，很开心。 햇볕이 굉장히 찬란했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열렬했고 뜨거웠고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것은 오랜만에 박찬욱 감독님과 박해일 씨, 혜준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데 그 뜨거웠던 반응에 대해서 우리 또 박해일 씨께 좀 여쭤볼게요. 리베르 극장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2천여 분과 함께 작품을 함께 감상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그 뜨거운 열기 체감하셨을 텐데. 예. 네.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박찬욱 감독님과 황혜인 씨와 뜻깊게도 칸 영화제를 처음 또 참석하게 되어서 더욱더 기쁜 마음에 기분이 정말 떨릴 정도로 좋은 자리를 가졌던 것 같고 칸 영화제가 갖고 있는 그분들의 환대,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벅차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 박수 소리와 환대와 네. 자, 이분들 인사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 역시도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설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헤어질 결심을 만나다 토크를 통해서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시작할 결심. 헤어질 결심의 시작입니다. 자, 먼저 감독님께 여쭐게요.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이 감독님의 시작이 궁금하거든요. 시작할 결심. 제가 한 3, 4년쯤 된 것 같은데 어떤 그 추리소설, 그 경찰 소설, 스웨덴 소설인데 그 작품을 오래간만에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그 10개 시리즈, 10권으로 이루어진 시리즈 중에 한 권을 고등학생 때 읽은 후에 그 시리즈의 처음부터 이제 다시 번역이 되어서 그것을 읽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르틴 베크라는 시리즈예요. 네, 그러면서 그 소설 속에 마르틴 베크 경찰관이 형사죠. 마르틴 베크처럼 그렇게 좀 속이 깊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신사적인 그런 형사가 나오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석영 작가, 그 친절한 금자씨 이후로 계속 함께 해오고 있는 정석영 작가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이제 뭐 다음 작품 뭘 해보자라고 완전 백지 상태에서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죠. 이런 사람이 나온다.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자.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박해일처럼 박해일이라고 생각해보자. 저는 근데 누구를 이렇게 특정 배우를 처음부터 그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쓰는 법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캐스팅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데도 실제로 박해일을 캐스팅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그저 그냥 상상을 해보자. 작가에게 주는 그냥 지침이었어요. 이미지. 예. 그래서 이름도 이제 박해일의 해자를 따서 해준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안개라는 정훈이 선생님 아시죠? 이봉조 선생님 정말 한국의 현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분인 이봉조 선생님이 만들고 정훈이 씨가 노래를 데뷔작이에요. 데뷔곡이에요. 정훈이 씨의 그 곡을 너무 좋아해서 그 정훈이의
안개 그리고 송창식 선생님 그러니까 트윈폴리오도 그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훈이 버전으로 한 번 나오고 송창식 목소리로 한 번 나오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별개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면 이 안개를 2번 사용하는 이 영화라면 당연히 로맨스 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봤고 그래서 정성영 작가와 이야기 나눌 때 그 앞서 말씀드린 형사 이야기와 안개라는 노래를 사용하는 로맨스 이야기를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 보자. 이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형사가 나오는 로맨스 영화 이런 형태가 갖춰지게 된 거고요. 정성영 작가가 여자 캐릭터는 그러면 중국인으로 합시다라고 저한테 먼저 제안을 했고 제가 왜 중국인으로 하지? 그랬더니 그래야 탕웨이를 쓸 수 있잖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만남에서 정성영 작가와 뭐 딱 한 번 만났을 때 여기까지가 정해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전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발전을 시켰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시차 적응 실패한 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무척 좋습니다. 지금 그 추리소설 고등학교 때 1권만 읽었던 그 책을 다시 쫙 읽으면서 수사와 그리고 안개라는 곡으로 인해서 이게 수사 멜로곡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건데 그렇다면 감독님 어떤 영화인지 짧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박해일 씨가 연기하는 형사는 아주 그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불면증이 있어서 특히 더 그래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니까 잠복 근무하고 밤새 이렇게 누구 지키고 막 그런 것을 해서 부하들이 좀 싫어하는 그렇지만 그렇게 책임감은 강하지만 아주 친절하고 사람들 심지어 용의자에게도 친절하고 그 공무원으로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 시민에게 그런 철저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넥타이 메고 다니는 형사고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산에서 떨어져 죽은 남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실족일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사고사일까? 아니면 자살일까? 아니면 누가 밀었을까? 이런 모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그 죽은 사람의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탕웨이시고 이 부인이 좀 독특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부하 형사나 후배 형사는 의심을 강하게 갖기 시작하고 이 박해일 씨가 연기하는 형사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봐야 한다는 공정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문도 하고 수사를 시작하다가 점점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아마 칸에서 미리 보신 기자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부러울 지경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갑니다. 자, 그럼 탕웨이 씨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헤어질 씨는 만추에 이어서 11년 만에 출연하는 한국 영화인 만큼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헤어질 결심,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我想刚才大家已经听到导演讲故事的那个感觉了。我就是在听完，怎么说呢？那时候听完他的1个半小时的故事之后，喝了好多杯水，然后一直非常的兴奋，听的过程中，然后一边听一边不停的在吃一点东西，然后就慢慢到最后完全进入了导演的故事，再加上真的是编剧和导演2个人他们这样看着我会觉得那种很温暖的感觉，让我对要用一门完全不懂的外语来演戏这件事也放下了我的心，所以对，
而且真的我很喜欢导演的风格，导演的电影风格。那我也很幸运，在后期和导演的合作当中，导演的工作方式真的是，让演员能够感受到特别的安心，同时能够很专注的去做我自己想做的事。也还是要在这里说，多谢导演对我的，就容忍我的任性。 먼저 그 방금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감독님께 처음 그 이야기를 얘기로 들었을 때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그 시간 동안 감독님이 이야기를 구술로 해주셨고요. 그때 기억을 하다 보니 계속 들으면서 물을 많이 마셨고 들으면서 계속 흥분이 됐었고 또 한 번 물을 마시면서 또 간식거리 먹으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천히 점점 완전히 감독님의 얘기 속에 제가 완전히 진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감독님의 눈빛 그리고 작가님의 눈빛 그 눈빛이 굉장히 따뜻했었고 그 느낌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외국어로 연기를 해야 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안심이 됐고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스타일을 매우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번에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후반 작업 과정 중에서 감독님은 배우들한테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감독님은 배우들을 굉장히 안심시켜주는 그런 감독님이다. 그래서 나는 배우로서 집중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아주 편하게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독님께 크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인내해 주시고 용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까지 표현해 주셨어요. 와, 좋습니다. 통역사님, 그 시완이라는 게 제가 중국어는 모르지만 시완이 좋다라는 거죠? 네. 네, 왜냐면 탕웨이 씨가 말씀하실 때 시완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 순간 그 현장이 참 좋았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박해일 씨.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거예요. 박찬욱 감독님과 박해일 씨가 첫 작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두 분은 약간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 작품에서 만났다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제가 소년 천국에 네, 그 연출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전에 그 소년 천국에 가다라는 작품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었는데 그때 각본가로 같이 참여를 해주셨던 전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출작으로는 처음 네. 이제 만나셨어요.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 제안을 받으시고. 우선 제가 박찬욱 감독님을 처음으로 각인되게 된 기억은 2000년도 초 그러니까 JSA 공동경비구역 그 작품을 하실 즈음에 이제 감독님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영화의 최전방에서 책임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가는 분이라는 걸 보고 느끼는 막내의 입장에서 뭐 송강호 선배님이나 배우분들과 그런 자리들 옆에 앉아서 오랫동안 한국 영화계를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진지한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던 후배 입장이었는데 저한테도 이제 마침내 어떤 기회가 왔죠.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의 그 영화적으로 걸어오신 색깔과 어떤 그런 결과들이 너무 훌륭하시지만 사실은 감독님의 작품을 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떠올려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라는 배우가 감독님의 영화에 잘 맞을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이 작품을 제안하시기 전에는 몇 번 생각해 봤던 적은 있어요. 그만큼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럴 때쯤 감독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처음 제안하셨을 때는 작품의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쭉 한번 그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데 들으면서 제가 가장 호기심이 컸던 건 형사 캐릭터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멜로 영화
장르를 언제쯤 한번 해보냐, 다시 한번 많이 기다렸거든요. 해달라.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또 이 수사극 안에서 멜로와 로맨스의 어떤 그 사이 지점들을 또 보여주신다고 하니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그 전에 감독님이 해오셨던 작품과의 결들이 또 새롭게 다른 변화된 부분도 느껴졌고 되게 담백한 톤도 느껴졌고 제가 좀 더 뛰어들어갈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호기심이 더 커지고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탕웨이 씨처럼 저 또한 시원이요? 시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쨌든 저는 오랜만에 한국 관객분들한테 개봉을 하게 되는 이 입장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박혜인 씨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면서도 울컥한 마음이 드는 게 그냥 감독님의 제안으로 본인의 배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 길까지 그 여정까지 봤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혜인 씨도 기다렸던 멜로와 수사가 함께하는 그야말로 수사 멜로극인데 이게 사실 이 두 단어가 감독님 잘 붙지 않는 한 작품에서 만나게 붙지 않는 단어인데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각본을 쓸 때 제일 중요한 점이었죠, 그게. 그래서 각본가와 함께 세운 원칙이 절대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기울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칸에서 많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중에 누군가 저에게 이 영화는 50%의 수사 드라마와 50%의 로맨스 영화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오길래 제가 그보다는 100%의 수사 드라마와 100%의 로맨스 영화다라는 말이 더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수사 영화이고 어느 관점에서 보면 로맨스 영화, 사랑 영화, 러브 스토리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사가 용의자를 만나는 관계, 뭐 탐문조사, 그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탐문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 또 뭐 자료 조사를 한다. 문서로. 그다음에 만나서 신문을 한다.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미행하고 잠복근무하면서 들여다본다. 밖에서 계속 기다린다. 뭐 이런 것, 이 모든 그 형사의 업무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는 연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 과정 자체가 긴 대화인데 여기서 정말 보통의 연인들이 할 법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유혹과 거부와 막 밀당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이런 연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이 신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라는 특징입니다. 정말 왜 100%인지 알 것 같아요. 완전한 수사와 완전한 멜로 이분들을 통해서 빛을 발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설애와 혜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분하셨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망자의 아내 그리고 형사 캐릭터 영상 만나보시죠. 시작합니다. 촬영 기간 내내 정말 설애와 혜준과 설애 그 자체였던 배우분들인데요. 탕혜인
씨는 사실 지금 영상만으로도 이 설애라는 인물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요. 설애 캐릭터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느끼신 점 좀 말씀해 주시죠. 탕웨이 씨가 캐릭터의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现在这么问我，我一瞬间是回答不出来。我觉得，可能他的最大特点就在于，他对自己的魅力也并不自知吧。所以， 먼저 이렇게 막 물어보시니까 순간적으로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녀의 특징이라면 글쎄요. 자기의 매력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我觉得可能这个问题应该由海军来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혜준이 잘 알 것 같습니다. 혜준 씨, 설애의 매력 뭡니까? 네. 뭐 제가 느낀 대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탕웨이 씨가 곧 송설의 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상대 역이자 배우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또 그렇다라는 것은 감독님께서 또 탕웨이 씨의 매력을 송설에 잘 이식시켜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탕웨이 씨는 기본적으로 제가 탕웨이 씨가 걸어온 모든 작품을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끼라는 영화와 또 국내에서 김태형 감독님의 만추란 영화를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거기서의 탕웨이 씨의 그 두 작품에서의 기본적인 이분의 매력은 내면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예. 뭔가 속에서,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알 수 없는 표정, 눈빛, 그런 부분들이 탕웨이 씨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으로 이렇게 발산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기억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 그 부분을 최대치로 또는 더 많이 숨기는, 더 많이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캐릭터로 발산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캐릭터를 네. 탕웨이 씨만의 눈빛과 연기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또 감독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은 올드보이의 미도, 친절남자 씨의 금자, 박제 태주, 그리고 아가씨의 히데프와 수키까지 정말 감독님의 작품 속의 여성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설애는 어떤가요? 설애는 그전 제 영화들의 어떤 여성 주인공들 못지않죠. 근데 약간 좀 이거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지. 예. 해주셔도 되는데. 설애는 글쎄 우리 정석영 작가가 아주 잘 표현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그 안에 뭔가 은밀하고 귀중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캐릭터 포스터를 디자인할 때 모나리자 같은 회화 느낌을 만들어 보자고 했던 그런 초상화 같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데 착안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인데, 그런데도 누구보다 이렇게 당당하고 자기 소신껏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뭐 굉장히 무슨 고급스럽고 막 훌륭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자기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 무슨 본받을 만한 막 위인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매력이 있고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소신이 있고 은밀하고 굉장히 귀중한 매력을 지닌 설아. 자, 그리고 박해일 씨. 박해일 씨가 그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필모가 다양한데 형사 역할이 처음이세요. 네. 네. 그것도 청결하고 굉장히 예의 바른 네. 인물인데 굉장히 신선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도. 네. 그 많은 배우분들이 남자 배우분들 특히 형사 역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오면서 왜 제가 이 역할을 안 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랄까 그 장르 영화 형사물에서 나오는 형사 캐릭터가 제가 소화하기에는 항상 뭔가 좀 어색할 것 같고 잘 못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어서 계속 미뤘었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독님께서 제안해 주신 형사 캐릭터는 뭐 왠지 모르게 저한테 옷이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캐릭터가 좀 남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형사분들이 있을 겁니다. 친절하고 또 네, 굉장히 청결하면서 정장에 또 동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구두와 가까운 검정색 운동화를 신는다든가 또는 효율성을 중시해서 주머니에 정말 많은 주머니 안에 뭐 여러 가지를 넣고 다니고 그거는 뭐 감독님께서 만들어준 극 속에 녹아나는 굉장한 멋진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를 봐주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준의 매력이라면 형사이면서도 그냥 우리와 같은 열심히 사는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밤샘 근무도 하고 물론 불면증도 있긴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빨리 올라간 그런 친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말 부부고. 아, 예. 그 배우 이정현 씨가 저의 아내 역할로 예. 나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시죠. 주말 부부이기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그 안에서 좀 다양한 모습들을 봐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예비 관객 여러분들이 우리 그 박해일 씨의 이제 멜로그 귀환을 지금 너무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관심을 갖는 그 눈빛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박해일 씨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 눈빛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 칭찬이시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탕혜인 씨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의심과 동시에 관심을 갖는 그 묘한 매력을 가진 눈빛 어떠셨나요? 박해일 씨 눈빛. 他的眼神中，他的角色中，都带有对生活，对他自己的感情，都带有一种很哲学的分析。我觉得这个完美的继承自导演。 일단은 그의 눈빛 속에서 그의 캐릭터 속에서 생활을 대하는 자기의 삶을 대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분석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감독님의 그 이어지는 계승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님이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고 계승자가 박해일 씨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박해일 씨가 사실 살인의 추억에서 용의자였잖아요. 맞아요. 국가대표 용의자라고 할 수 있는 배우인데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네, 형사 그러니까 그때도 용의자일 때도 그 눈빛이 굉장히 맑아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그런 배역을 잘해냈잖아요. 이번에도 형사인데 똑같이 그렇게 맑은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품은 그 눈빛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 탕혜인 씨 말씀하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他的就是因为他的角色是，我觉得是我也没有想，就是其实我们这部电影在拍摄的过程中，我也没有想到它是一个什么样的电影。
直到最后上映，我才明白，原来它是一部刑侦爱情片。所以，再看回头看海俊的眼神，真的就如电影中的他自己说的那一句：“我是一个很干净的男人。”然后也是，怎么说呢？从开头的一种非常刑警式的、非常公正执法的那种状态，慢慢的开始，到最后完全的就是那种沦陷的样子。我觉得，在韩日的眼神中都表现的特别的淋漓尽致。 네, 궁금합니다. 그의 캐릭터를 봤을 때 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저는 촬영하면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영을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거는 수사 멜로극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다시 한번 혜준의 눈빛을 돌아봤을 때 그 혜준은 그 시작할 때는 굉장히 수사의 공정한 어떤 강직한 그런 형사의 모습을 보이지만 점점 더 박해일 씨의 눈빛을 통해서 뭔가 휘말려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분의 눈빛은 정제되어 있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除了《杀人回忆》，我看过海日所有的作品，我最喜欢的就是现在这个角色。 그리고 제가 살인의 추억을 비롯해서 박해일 씨의 영화를 몇 편 봤는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이 작품에서의 캐릭터입니다. 하준이군요. 자, 그 눈빛은 잠시 후에 포토타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촬영 현장, 그 과정은 어땠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순간을 담은 제작 기록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헤어질 결심 프로덕션 비하인드입니다. 좀 짧게 여쭤볼게요. 감독님,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탕웨이 박해일과 함께하는 박찬욱 감독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기행, 이런 작품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로케이션이 눈에 띄거든요. 이 장소 선택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도 외신하고 맞는 인터뷰를 할 때 간해서 이 영화 이제 2부에 해당하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포라는 도시가 어디냐, 한국에 거기 좀 놀러 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가공의 도시죠. 이포라는 곳은 없고요.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찍어서, 아까 촬영 감독의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동해와 서해에서 찍어서 다 한 장소처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제가 이 영화에서 누릴 수 있었던 커다란 사치 중에 하나였죠. 제가 전에 영화들, 특히 아가씨 같은 영화는 세트를 실내 세트를 크게 호화롭게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럴 성격의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트를 지을 돈을 로케이션을 찾아다닌다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들을 크루들이 큰 집단이 막 이동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런 것에 좀 아낌없이 썼어요. 그 세트 지을 돈을. 그리고 뭐 자연 현상들, 눈, 비, 구름, 안개, 파도, 태양, 이런 것들을 잘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들기도 했고, 후반에 VFX 그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많이 더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을 여기저기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서만 찍었고 또 많은 특수 효과가 더해져서, 그러니까 이게
특수효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빛이 안 나는 것이 뭐 큰 빌딩이 무너진다든가 뭐 그런 저거는 정말 CG를 잘했네 이렇게 그런 영화가 아니고 CG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목표인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만 많이 하고 촬영을 잘했네 또는 장소를 잘 선택했네 이런 얘기만 듣게 생겼죠. 그래서 특수효과 CG 하는 분들한테는 좀 고생만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그분들의 노고에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만든 그 아름다운 풍광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박희애 씨 이번 작품에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그런 의상, 수트, 일반적인 수트 같은데 주머니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네, 상의에 12개, 바지에 6개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특수 제작된 거죠? 네, 그 의상 감독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고 그 주머니 안에는 뭐 보습을 챙기는 보습제라든가 또 사건 현장에 증거물을 수집하는 실리콘 장갑이라든가 그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캔디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형사의 입장으로서 그 혜준이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영화 속에 탕웨이 씨가 맡은 송소래라는 역할과 둘이 어떤 감정들을 만들어 나갈 때 감독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장치와 그 속 깊은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12개의 주머니. 도라에몽 가방 이후에 가장 많은 것들이 나오는 저도 처음에 아제트 형사인 줄 알았어요. 가족 형사. 맞아요. 기대해보도록 이 형사는 총은 안 갖고 다니는 대신에 뭐 핸드크림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 손소독제 이런 거 좋습니다. 탕웨이 씨도 이 설에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의상을 입은 본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굉장히 놀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就很喜欢，没有试过这样的自己，我觉得还蛮开心的，因为我喜欢在每一个不同的角色尝试不同的，希望挖掘出自己不同面吧。我很感谢导演。那其实我也想说，刚才导演说到这个不同的景，我其实一直以为是韩国的电影都会这样做，但是没有想到原来我们这部电影是特别的呀，所以。我那时候我会觉得，我基本上把韩国的就所有地方一圈都去了个遍，真的这部电影感觉像是一次完整的韩国旅游。 먼저 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을 해서 굉장히 기뻤고요. 다른 캐릭터를 할 때마다 또 다른 모습이 나와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그 캐릭터에 나오는 것을 이런 외형을 통해서 아마 숨겨져 있던 모습을 끄집어내는 것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감독님이 이제 로케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감독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한국 영화는 다른 한국 영화도 다 그렇게 촬영을 한 줄 알았는데 저희 영화가 정말 특별한 영화였다라는 것을 지금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알 수 있었고 정말 저희는 이 영화 때문에 한국의 거의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마치 여행하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其中有一些地方我到现在都念念不忘，我想我一定会再去的。 그리고 그 로케이션 중에 한 곳은 지금도 아직도 계속 기억이 나는 곳이 있어서 또 가볼 생각입니다. 电影上映的话，观众可以猜猜看。 영화 개봉하면 그곳을 여러분도 한번 맞춰봐 주세요. 갑자기 지금 퀴즈를 내주셨는데 과연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헤어질 결심 안에 탕웨이 씨가 다시 가보고 싶은 그 장소는 어딘지 함께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경험을 해주신 탕웨이 씨고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사실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쥐에서도 마지막에 태주와 이제 송강호 배우가 바다 앞에서 죽음을 맞고 아가씨에서도 바다 배를 타고 끝나잖아요. 근데 바다라는 장소가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 바다를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영화 포스터를 보면 그 양가위 나오는 연인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감독님께서 밀회 언급하신 것도 들었는데 혹시 이번에도 탕웨이 배우한테 이제 연기하실 때 포지션 그 이자벨 아자니 참고하라고 그 김호빈 배우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이런 영화 이런 캐릭터를 좀 참고하라고 얘기하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일단 바다. 바다는 영화마다 그러니까 꼭 바다뿐만 아니라 어떤 요소나 뭐 소재든지 뭐 장소든지 약간 뭐든지 영화마다 다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뭔가 인간의 의지를 좀 압도하는 그런 운명 같은 느낌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했고요. 안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후반부에 이포라는 도시에서는 그런 바다에서 밀려오는 그 해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형성시키는 그런 원천으로서의 그러니까 혼돈 상태를 만드는 원천으로서의 자연 그런 것도 중요했고 정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냥 바다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파도가 참 중요하죠. 거센 파도. 그 파도가 가진 거대한 위력 이런 것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아자니 말씀하셨죠? 참고하시는 분. 이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밀회라는 영화는 제가 그 정석영 작가에게 한번 보라고 추천했던 영화고요. 사실 그 영화를 지금 보셔도 이 헤어질 결심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그 흑백 영화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TV에서 본 명화극장 이런 데서 본 그때 기억이 많이 나고 좀 아주 안타깝고 미묘한 감정 같은 것을 잘 담은 영화라서 그런 무드를 좀 참고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작가한테는 얘기했는데 탕탕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작품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 뒤쪽에, 네, 중앙 뒤쪽으로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비스트 이금용 기자입니다. 네. 아까 박해일 배우분이 설명도 하셨고 칸 프리미어 직후에 그런 평이 많이 나왔는데 감독님 전작과 결이 좀 달라졌다라는 평을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감독님이 짐작하시기에 이번 영화의 어떤 점이 다른 관객으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의도적이었던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전에 영화들에서 제가 글자 그대로 말초신경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런 영화를 의도했었죠. 폭력과 또 뭐 정사 장면도 또 노출 뭐 이런 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구사했는데 그런 영화들은 정말 관객에게 막 들이대듯이 그렇게 바짝 눈앞에 갖다 대는 그런 류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좀
감정을 숨긴 사람들의 이야기이니만큼 이렇게 관객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까이 스스로 가서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미묘하고요, 그 섬세해야 되고 그 변화를 잘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다른 자극적인 요소들은 좀 낮춰야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으로 치면 그 아주 섬세한 여린 그 가수가 노래하는데 반주가 막 드럼이 막 너무 크다든가 기타가 너무 화려하다든가 그런 음악은 그런 음악대로 존재하고 좋을 수 있지만 이 영화는 그런 반주들은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치자면 네, 탕현 씨가 첨언을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可不可以这么说？以前导演你的比较重口味，可能这个更像是一种，怎么说呢？是表达很直接、很强烈。而这一次，如果从地域性来说，它变得清淡了。我甚至会有一种好像以前可能是，很怎么说呢？比如说像吃韩国的 kimchi 这种很重的口味，但是现在我这一次拍摄的我们的整个过程更像是我是来自于杭州，那是西湖的那种很委婉的、很清淡的，甚至带一点点甜甜的口味，是这种感觉。我可以这么说吗？ 제가 사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님의 이전의 작품은 맛으로 따지면 되게 무거운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작품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되게 강렬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담백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음식으로 비교하자면 제가 예전에 감독의 작품 한국의 김치 되게 맛이 진한 김치의 맛이라면 이번에는 그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중국의 항저우라는 곳에 그 시후, 서호라는 주변에 그런 어떤 그 청량하고 담백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맛으로 따지면 약간의 달짝지근한 달콤한 맛이 있는 게 이번 영화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那为什么会有这样的一种转变呢？ 감독님 왜 이렇게 변화가 되셨어요? 저 우리 탕현 씨는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서 예. 왜 변화를 하신 겁니까, 감독님? 어떤 하셨어요? 예. 이 미묘한 그 내면을 보여주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생각을 아예 숨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표현하거나 자기 본심과는 아니면 아주 돌려서 말하거나 또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들으면 이런 말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런 말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더 맞다고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谢谢，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선 사실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박찬욱 감독님 셰프라면 박찬욱 셰프의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맛으로 우리의 정말 미각을 설레게 하고 자극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설애와 혜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 장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이 영화에서 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길 바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셨을 때 이제는 내리막길밖에 없어서 씁쓸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좀 점점 더 많은 상을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감독님의 추후 행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감독으로서 감독님의 다음 행보 목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어적 장벽은 어떻게 작용이 됐는지. 탕웨이 씨가 연기하는 배역의 한국어는 아주 훌륭합니다.
문장도 완벽하고 문자를 보낼 때 특히 다른 어떤 사람보다 완벽한 문장이고 맞춤법 띄어쓰기가 정확합니다. 그렇게 잘 배운 한국어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억양과 발음이 조금은 우리와 다르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관객이, 한국인 관객이 이거 참 잘 아는 한국어인데 좀 낯설다. 귀에 이거는 뭐 청각적인 거니까 귀에 설다. 어딘가 좀 묘하다. 이런 인상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과 타자라는 것의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설애의 한국어는 정확한데도, 그러니까 그 해준의 표현의 영화 속 대사에 의하면 너무 정확해서 좀 표현이 너무 정확해서 약간 놀랍다는 식의 그런 정확한 한국어인데 이런 표현을 쓰니까 뭔가 좀 독특하고 신선하고 매력이 있고 고상하고 우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으로 배운, 그 공부해서 배운 한국어고 또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배운 고풍스러운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객들이 이 한국어가 뭐 귀엽다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말이 우리 늘 쓰는 것이지만 하나만 딱 떼어서 자꾸 들으면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이 말은 뭐 외국어 같다라고 들릴 때도 있고 그 집중해서 들으면 이상하고 재밌단 말이죠.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이 낯선 한국어를 들으면서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우리 감독님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질문 주셨죠? 예, 현재 작업 중인 작품은 영어로 만드는 TV 시리즈, 7부작 시리즈의 쇼러너 겸 각본가 겸 일부 에피소드 연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동조자라고 한국에 번역도 된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진행 중이지만 무엇이 먼저 투자가 되느냐에 달린 문제고 제 그 꿈은 영어 작품 하나, 한국어 작품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인데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계속 뵐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앞에 계시는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앞에 나온 질문하고 잇따른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서두에 그 설혜역의 한국어가 몹시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그 설의 한국어가 이 작품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미묘한 느낌과 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감독님께서 이렇게 입국하시면서부터 말씀하시길 그 한국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보여질지 몹시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 설의 어떤 한국어와 이 작품이 가지는 그 한국어 대사가 주는 어떤 뉘앙스를 한국 관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더 먼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설애와 한국어 그리고 한국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의미. 예, 전에 드렸던 대답에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그 설애의 한국어가 관객들에게 또는 그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예. 지니고 있는지. 예, 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더 설명하자면 이게 영화를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쩌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영화를 안 보고 말씀하신 거라면 정말 잘 예측을 하신 거고, 이 영화에서는 설애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설의 한국어가 정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이게 하나하나가 참 정말 저희로서는 물론 모든 대사가 그렇지만 특히 더 주의 깊게 선택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설애가 한국어를 하다가 정말 너무 빨리 말하고 싶은데 답답할 때는요 통역 앱을 씁니다. 중국어로 막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서 통역 앱을 들려줘요. 그러면 그 무슨 AI 목소리 같은 그런 성우 목소리로 이제 한국어 나오죠. 이 통역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관객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설애의 표정,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중국어라서 그 표정을 기억하면서 지금 통역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 건조한 한국어의 내용, 그 의미를 결합시켜야 돼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그 격정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보통의 영화에서는 이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말하는 내용이 동시에,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관객한테 들어오면서 감정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어떤 장면들에서는 그것이 분리되어 있고 관객의 머릿속에서 능동적으로 합쳐져야 된다는 것,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했고 이 배우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개봉을 하고 나면 그 정확한 뉘앙스를 다시 한번 알고 싶고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싶어서 N차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만큼 여러 해석 그리고 여러 의미가 나오면서 개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훌쩍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끝인사 마지막 말씀 우리 박혜일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6월 29일 날 개봉하는 영화 헤어질 결심. 감독님이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새롭게 진화하신 담백한 영화 헤어질 결심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영화 안에서 오랜만에 또 한국 팬들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탕웨이 씨의 연기를 또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탕웨이 씨. 这部电影我已经看过了3遍，2次是在小屏幕，1次是在大屏幕，它的感觉是完全不一样的，而且我觉得我还会再看，所以，我想说一定要到电影院看，然后希望大家能够感受到很不一样的我们3位的表现。 이 작품은 제가 여지껏 완성 후 3번을 봤는데 2번은 굉장히 작은 화면을 봤고요. 딱 한 번 굉장히 큰 스크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아마도 큰 스크린으로 또 볼 거고요. 이 작품은 꼭 영화관에서 봐야지만이 이 작품의 특징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크린에서 영화관 가서 영화 보시면서 지금까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저희 3명의 그 표현 방식,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욱 감독님. 예, 그 코로나 시대에 영화관 출입을 많이 못 하셨잖아요. 이제 거리낌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정말 사운드와 이미지 양쪽 면에서 전부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개봉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후반 작업이 정말 길었거든요. 언제 개봉할지 모르니까 끝없이 만지고 그러다 보니 제 영화 중에 가장 그 완성도가 높은 그 후반 작업에서의 완성도가 높은 영화가 본의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보실만 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영화 산업이 이 붕괴 직전에 있는 이 상황에서 헤어질 결심뿐만 아니라 우리 송강호 씨가 남우주연상 받은
브로커도 봐주시고 범죄도시 2편도 봐주시고 꼭 한국 영화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뭐든지 미국 영화든지 뭐든지 영화관에 빨리 가서 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참 이런 거였지 하는 그 잊고 있던 감각을 되살려 보시기를 감히 권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바라봅니다. 정말. 자, 이제 포토타임을